내 딸이 재벌 2세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모든 하객은 완벽한 한 쌍의 탄생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내가 신부의 부케를 받았을 때 꽃잎 사이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선영은 댄스 플로어 가장자리에 서서 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진주와 크리스탈로 장식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 나리는 마치 동화 속에서 살아나온 공주님 같았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공들여 빗어올린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고 베일은 등 뒤에서 가벼운 구름처럼 흩날렸다. 나리의 곁에는 흠잡을 데 없는 수트를 입은 훤칠하고 당당한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하객들에게 웃어 보였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강 회장 일가의 본가에서 열리고 있었다. 선영이 이런 곳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다. 기둥과 대리석 계단, 그리고 자동차만 한 크기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거대한 저택이었다. 하객들을 위해 테이블이 차려진 정원에는 수백 송이의 장미가 향기를 내뿜었고 댄스 플로어 위로는 생화 화환으로 장식된 투명한 천막이 쳐져 있었다.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날랐고 별도의 테이블에는 각 층이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진 4단 케이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선영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평범한 가게에서 산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명품 디자이너 의상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여자들은 다이아몬드로 반짝였고 남자들은 사업과 요트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동네 병원의 평범한 격리인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사부인,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신랑 측의 먼 친척벌 되는 한 여자가 다가와 말했다. 온몸을 금과 모피로 치장한 모습이 따뜻한 5월의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따님이 정말 대단한 집안의 시집가네요. 태준 군은 거대한 그룹의 상속자잖아요. 부동산, 건설, 투자 이제 따님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네, 물론이죠. 선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리를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다. 여자는 무언가 더 말을 이어갔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하객들 속에서 딸을 찾아 헤맸다. 나리는 태준의 곁에 서서 축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느껴졌다. 등은 너무 꼿꼿했고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미소는 마치 그려놓은 듯 부자연스러웠다. 선영은 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사소한 버릇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는 나리가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였다. 결혼식 날 신부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할 가볍고 진실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았다. 선영은 반년 전 나리가 환한 얼굴로 찾아와 태준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때를 떠올렸다. 퇴근 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데 태준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고 했다. 무례했다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그때 나리는 그 순간을 엄마에게 재현하며 웃음을 터뜨렸었다. 엄마, 유미랑 수진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야 해요. 키도 크고 자신감 넘치는데 회색 눈빛이 사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칭찬도 느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련됐다고 해야 하나? 그때 선영은 딸과 함께 기뻐했다. 나리 아빠와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딸은 자라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고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진지한 관계는 없었다. 그러다 첫눈에 반했다며 화려하고 멋지게 구애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다. 매일같이 배달되는 꽃다발, 선영이 잡지에서나 봤을 법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시시한 장신구가 아닌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선물. 태준은 곧바로 나리를 부모님께 소개했고 그들은 나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영화처럼 빠르고 화려하고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태준은 청혼을 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가 든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는 나리가 눈을 가늘게 뜰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 물론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다. 누가 그런 왕자님을 거절하겠는가. 하지만 선영은 딸이 그 청혼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때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쁨은 없었다. 무언가 긴장된 느낌, 마치 나리 스스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옳다고 설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똑똑하고 성공했고 부유해요. 엄마처럼 이혼 후에 투잡, 쓰리잡 뛰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 스튜디오를 열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선영은 딸이 그저 미래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조금 흥분한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사랑은 사랑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이니까. 그녀 자신도 나리의 아빠와 불같은 열정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곁에 든든한 버팀목을 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했었다. 물론 그 든든한 버팀목은 결혼 15년 만에 바람을 피우다 못해 젊은 애인에게 가버렸고 선영은 홀로 10대 딸을 키워야 했다. 어쩌면 그래서 선영은 나리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태준이 정말로 딸을 사랑하고 아껴줄 만한 사람이라고, 이번만큼은 돈과 지위가 인격과 존중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결혼 준비는 쏜살같이 진행되었다. 태준의 부모는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연예인들의 행사를 기획했던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다. 나리의 드레스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왔고 저택은 예식 일주일 전부터 장식되기 시작했다. 하객 명단은 200명으로 작성되었지만 선영이 아는 사람은 기껏해야 친척과 나리의 친구 몇 명, 동료 두어 명을 합쳐 20명 남짓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강 회장 일가의 지인과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선영은 이 결혼식에서 자신이 거의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행사에 온 것 같았다. 심지어 그녀의 자리조차 딸의 옆이 아닌 신랑 측 먼 친척들과 함께 앉는 옆 테이블로 배정되었다. 선영이 나리에게 좀 더 가까이 앉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었을 때 딸은 어딘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태준 씨랑 부모님께서 하객 배치를 다 하셨어요. 거기 무슨 프로토콜 같은 게 있대요? 사업 파트너, 지위, 뭐 그런 거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선영은 서운하지 않았지만 씁쓸한 마음은 남았다. 그리고 지금 모두의 환호성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녀는 그 씁쓸함을 더욱 날카롭게 느끼고 있었다. 음악이 바뀌고 느린 템포의 댄스곡이 흘러나왔다. 태준은 나리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하객들은 원을 그리며 물러섰고 모두가 신랑 신부의 첫 댄스를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선영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딸에게 카메라를 맞췄다. 태준이 나리의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선영은 그가 얼마나 세게 그녀를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드레스 천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나리는 순간 아픈 듯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젖혀 신랑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찍기에 완벽한 포즈,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딸의 눈빛이 어딘가 텅 비어있음을 보았다. 마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외워둔 순서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 미소, 그리고 회전.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보라색 드레스에 깃털 달린 모자를 쓴 누군가의 이모님이 옆에서 감탄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눈을 뗄 수가 없네. 선영은 반박하고 싶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어머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누가 그녀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모두가 완벽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 재벌 2세인 미남 신랑, 매력적인 신부, 호화로운 결혼식. 이런 동화 속에서 불행할 리가 없지 않은가? 춤이 끝나자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태준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나리에게 길고 과시적인 키스를 했다. 그가 물러났을 때 선영은 딸이 슬쩍 손등으로 입술을 닦는 것을 보았다.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선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속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결혼 전 몇 달을 떠올렸다. 나리는 점점 더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통화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짧고 어색해졌다. 잘 지내냐는 질문에 나리는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응,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결혼 준비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잖아. 한 번은 선영이 그냥 딸에게 전화했다. 주말에 집에 와서 예전처럼 같이 파이를 굽자고 말하고 싶었다. 나리는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은 안 돼. 이태준 씨 집에 있어. 우리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이틀 뒤 선영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나리는 어딘가 날카로워져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 나도 이제 어른이고 내 생활이 있잖아. 시간 될 때 내가 먼저 전화할게. 선영은 그때 서운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리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지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선영은 딸을 이해하고 용서했다. 하지만 씁쓸함은 또다시 남았다. 지금 선영은 태준이 나리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리의 친구인 유미와 수진이 신부를 축하하러 다가왔을 때 그는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끼워 넣었다. 나리가 음료 테이블로 향하자 그도 뒤따라갔다. 나리가 화장을 고치러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했고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남았다. 하객들은 자상한 신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내를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 다정한 남편이라고.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통제, 감시, 태준이 나리를 곁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녀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냥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결국 그들은 이제 막 부부가 되었다. 신랑이 신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로맨틱하기까지 한 일이다. 하지만 선영이 다시 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리는 부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사람들 넘어 화려한 장식 넘어 이 모든 호화로움 넘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선영이 단 한 번 본 적 있는 그런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나리가 12살 때 동급생들에게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었다. 그때 딸은 울지 않고 침묵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선영이 딸의 입을 열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데 2시간이 걸렸다. 지금의 눈빛이 바로 그때와 같았다. 참고 있는 사람,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지만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자, 이제 아름다운 신부께서 부케를 던지겠습니다. 미혼 여성분들은 모두 댄스 플로어로 나와주세요. 나리의 친구들이 웃고 소리치며 자리를 잡으러 달려나갔다. 15명쯤 되는 젊은 여성들이 중앙에 모여 팔을 뻗고 서로 밀치며 웃었다. 선영은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46이었다. 신부 부케를 받을 나이는 아니었다. 나리는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가 하객들에게 등을 돌렸다. 태주는 그녀 옆에 서서 허리를 감싸 안고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하객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부케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포물선을 그리며 여자들이 서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부케는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 몇 줄의 테이블을 넘어 선영의 손에 그대로 떨어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얀 장미 다발을 얼떨결에 받았다.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어머, 신부 어머니가 받으셨네. 이거 길조인데요. 사부인도 곧 좋은 소식 있겠어요. 선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소를 지으며 부케를 가슴에 안았다. 장미는 묵직했고 공단 리본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는 단상을 올려다보다 딸과 눈이 마주쳤다. 나리는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고 선영은 그 입모양을 거의 읽을 수 있었다. 엄마. 하지만 그때 태준이 나리를 자기 쪽으로 돌려 다시 키스했고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선영은 부케를 손에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미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부케를 고쳐 안으려다 빽빽하게 붙어있는 꽃들 사이에서 하얀 무언가를 발견했다. 줄기 사이로 삐져나온 종이 조각이었다. 플로리스트가 남긴 메모겠지, 선영은 생각했다. 아니면 신부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거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 끝을 잡아당겼다. 2번 접힌 종이가 손에 들려 있었다. 약간 구겨진 평범한 A4 용지였다. 선영은 쪽지를 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글씨는 고르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다. 마치 서두르거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쓴 것 같았다. 단 4단어였지만 그 글자들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으로 선영을 덮쳤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리의 글씨체였다. 선영은 수천 개의 글씨체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학창시절 공책에 생일 카드에 썼던 것과 같은 둥근 글씨체, 같은 기울기였다.
단지 지금은 글자들이 빗돌고 힘이 없었다. 문장 끝에 잉크는 물방울이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번져 있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객들은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 음악이 연주되고 이터들은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부케를 받고 감동한 평범한 신부 어머니일 뿐이었다. 선영은 쪽지를 주먹에 쥐고 드레스 주름 사이에 숨기며 가슴에 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주위 모든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선영은 다시 단상을 보았다. 나리와 태주는 사진작가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딸은 여전히 그려놓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선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도움을 청하는 절규를 볼 수 있었다. 살려줘.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걸까? 누구로부터? 지금 나리를 그토록 다정하게 어깨에 두르고 있는 저 비싼 옷을 입은 완벽해 보이는 미남 신랑으로부터? 모두가 감탄하는 이 호화로운 동화로부터? 선영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패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나리에게 다가가서 모든 하객과 태준, 그의 부모 앞에서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갈까? 그녀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단상으로 걸어가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딸은 지금 당장 자신과 함께 떠난다고 소리치는 모습. 스캔들, 경악, 망신. 하객들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태준의 부모는 경호원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태준은 어떻게 할까? 선영은 그가 춤출 때 얼마나 세게 나리의 허리를 쥐었는지,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떠올렸다. 그는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계획이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선영은 주위를 둘러보다 나리의 친구들, 유미와 수진을 발견했다.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아라도 있었다. 그들은 나리와 1학년 때부터 함께 수업을 듣고 기숙사에서 살고 첫사랑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친하게 지내왔다.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바로 그들이었다. 선영은 부케를 꼭 껴안은 채 그들의 테이블로 빠르게 다가갔다. 머릿속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계획이 미친 듯이 짜여지고 있었다. 얘들아, 그녀는 옆 테이블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 조용히 말하며 유미 옆에 빈 의자에 앉았다. 너희 도움이 필요해. 아주 급하게. 항상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붉은 곱슬머리의 쾌활하고 둥근 얼굴을 한 유미가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리와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나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나리가 위험해. 선영은 단호하게 친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나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해. 너희 도움이 필요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키 큰 금발의 수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작고 검은 머리의 아라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쳐다봤다. 진심이세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이 결혼식 한복판에서요? 특히 이 결혼식 한복판에서. 선영은 핸드백에서 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냅킨에 빠르게 몇 글자 적었다. 5분 뒤에 나리한테가 급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해.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녀는 냅킨을 유미에게 건넸다. 유미는 그것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태준 씨 때문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해줄 수 있겠니?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나리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거려. 선영은 냅킨 2장을 더 가져와 수진과 아라를 위한 짧은 지시를 적었다. 수진은 다른 쪽에서 접근해서 나리가 드레스를 갈아입거나 고쳐야 한다며 전통 핑계를 대고 데려갈 것. 바라는 필요할 경우 그들을 엄호하며 하객들의 시선을 돌릴 것. 친구들은 쪽지를 읽으며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다. 선영은 그들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결의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똑똑한 아이들이야. 선영은 생각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어. 너희도 나리한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니?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2달 동안 변했어요. 뭔가 벽을 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매주 만나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바쁘다며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 만나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곤 했어요. 전 그냥 사랑에 빠져서 새로운 관계가 주는 영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멍 자국을 봤어요.
아라가 뜻밖의 말했다. 어깨에. 3주 전에 결혼식 구두 고르러 갔을 때 문에 부딪혔다고 했어요. 근데 멍이 이상했어요. 손가락 모양으로 누가 3개 잡은 것처럼요. 선영의 속이 오그라들었다. 손가락으로 잡았다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엄마인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딸의 이상한 행동을 결혼 전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한 번은 제가 그 애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유미가 냅킨 끝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나리야, 너 정말 행복한 거 맞아? 너무 모든 게 빠른 거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하고요. 그랬더니 그 애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유미야, 괜찮아. 그냥 긴장해서 그래? 결혼식이잖아. 알지? 하지만 거짓말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도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끼어드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틀렸으면 어쩌나, 정말 둘이 행복한 거면 어쩌나 하고요. 자책은 그만해. 선영이 딱 잘라 말했다.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우리가 바로잡을 거야? 준비됐니? 세 친구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들어. 5분 뒤에 유미가 나리한테가 아주 중요한 전통을 행해야 한다고 말해. 신부가 친구들과 단둘이 소원을 빌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중요한 건 태준이한테서 떼어놓는 거야. 만약 그가 보내주지 않으면 수진이가 지원해. 바로 뒤따라가서 거들어. 이건 플래너가 시나리오에 깜빡하고 넣지 않은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말해. 태준이도 전통을 망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진 않을 거야. 알아. 넌 그의 부모님 시선을 끌어.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주의를 붙들어 놔. 난 너희가 나리를 단 몇 분이라도 데리고 나올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계획이 있어? 선영은 그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이 장소에서 나리가 제 발로 혹은 제 발이 아닌 채로 걸어 들어간 이 함정에서 구해내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단상을 보았다. 태주는 나리의 손을 잡고 어떤 나이든 신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마 사업 파트너일 것이다. 나리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마치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인형처럼. 태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손은 그녀의 손가락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5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선영은 옆에 서서 초를 세며 부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쪽지는 여전히 주먹 안에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작은 종이 조각. 마침내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를 정돈하고 숨을 한 번 내쉰 뒤 단상으로 향했다. 선영은 그녀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의심할 여지 없는 그저 신부 친구가 축하 인사를 건네러 가는 모습이었다. 유미는 나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고 즐거운 듯 무언가 말했다. 태준이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유미는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무언가 말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준에게 무언가 말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선영은 태준의 입술이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 다가와 활짝 웃으며 나리의 다른 쪽 팔을 잡았다. 한 명의 신랑 대 2명의 친구. 태준은 명백히 불쾌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나리의 손을 더 세게 쥐었지만 하객들이 관심을 보이며 그 장면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모두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풀었다. 나리는 손을 빼내 친구들과 함께 천막 출구로 향했다. 태준이 뒤따라 한 걸음 내디뎠지만 바로 그때 아라가 달려와 그의 부모님을 가리키며 빠르게 무언가 말했다. 태준이 돌아보는 순간 나리와 친구들은 기둥 뒤로 사라졌다. 선영은 숨을 내쉬었다. 1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피해 시선을 끌지 않으려 애쓰며 재빨리 그들을 뒤따랐다. 천막을 빠져나오자 저녁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정원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 어디선가 앞에서 유미, 수진,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소리를 따라가 천막에서 떨어진 정원 구석의 작은 분수대 옆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나리는 돌란간에 앉아 있었고 친구들은 곁에 서 있었다. 나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유미가 묻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내가 위험하다고 하셨어. 사실이야? 나리는 말없이 팔로 자신을 감싸 안았다.
등불빛 아래 선영은 딸이 따뜻한 저녁인데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리야, 선영이 다가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내 쪽지 받았어. 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저녁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다.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 나 어쩔 수가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사람이 계속 날 감시해. 엄마랑 단둘이 얘기할 수도 없었어. 말은 숨가쁘게 토해내듯 터져나왔다. 나리는 엄마의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마침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조용하고 억눌린 울음이었다. 괜찮아.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갈 거야? 아니, 나리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될 거야. 그 사람이 안 보내줄 거야? 그 사람 부모님이 내가 결혼을 거부하면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회사에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서 해고하고 다시는 어디에도 취업 못하게 만들 거라고. 어디 한번 해보라지. 선영이 나리가 움찔할 정도로 강하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넌 내 딸이고 저들 가족 전체와 그들의 돈과 인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 난 싸울 거야. 하지만 넌 지금 일어나서 우리랑 같이 여기서 나가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 유미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나리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아무한테도, 태준 씨한테도, 그 부모님한테도 널 내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어? 너희는 몰라. 나리가 눈물을 닦으며 마스카라를 뺨에 번지게 했다. 그 사람은 보이는 것과 달라. 전혀 달라. 둘만 있을 땐 변해. 내가 이제 자기 소유물이라고,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만약 떠나려고 하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담겨 있어 선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뭘 어쩌는데? 수진이 다른 쪽에 앉으며 물었다. 나리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가 널 때렸어. 때리진 않았어. 나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런 짓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 붙잡고 아플 정도로 꽉 쥐어. 하지만 멍은 거의 남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도발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 내가 제대로 행동했다면 자기가 날 교육할 필요도 없었을 거라고. 세상에. 나라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야? 3달 정도. 처음엔 완벽했어. 알지. 꽃, 선물, 칭찬. 그러다 약혼 발표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 이 립스틱은 너한테 안 어울린다. 드레스가 너무 짧다. 웃는 모습이 보기 싫다. 그러다 내 핸드폰을 통제하고 SNS 비밀번호를 요구했어.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비밀이 없어야 한다면서. 나리는 마치 멈추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기 없이 너희를 만나는 걸 금지했어. 너희가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너희한테서 배울 건 바보 같은 짓들 뿐이라고 했어. 내가 반박하려고 하자 그가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 나리는 어깨를 떨었다. 그러더니 내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쳤어. 세게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엔 충분했지. 왜 침묵했어? 선영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왜 나한테 와서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어요. 나리의 목소리에 절망이 터져나왔다. 기억나요?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다시 전화 안 해서 엄마가 서운해했던 거? 그때 찾아가서 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는 항상 알아내요. 내 핸드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어요. 그리고 그때 말했어요. 내가 만약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하거나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자기 부모님이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태준 씨 아버지는 힘있는 사람들을 알아요. 엄마를 해고하고 어디에서도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만약 도망치려 하면 어디든 찾아낼 거라고 약속했어요. 선영은 들으면서 차갑고 명확하고 강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로 살아왔다. 남편의 외도를 참고 억울함을 사귀고 딸을 키우기 위해 3가지 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리아의 그녀는 딸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자신을 보게 했다. 내 말 잘 들어? 아무도 내 뜻에 반해서 널 붙잡아 둘 수 없어. 어떤 돈도, 어떤 인맥도,
넌 지금 당장 떠날 권리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나리가 흐느꼈다. 우린 혼인신고도 했단 말이에요. 난 이제 그 사람 아내예요. 그는 내가 그냥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라고, 결혼 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할 거예요. 모두 그 사람 말을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을 봐요. 완벽한 신랑이잖아요. 다들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들 틀린 거야. 의수진이 결연히 일어섰다. 나리야, 우리가 그 사람이 널 붙잡아두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나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선영도 일어나 딸을 부축했다. 신부 드레스가 바스락거렸고 베일이 장미 덤불에 걸려 찢어졌다. 나리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선영이 그녀를 막았다. 베일 따위는 신경 쓰지 마. 이 모든 보여주기식 쇼는 다 집어치워. 지금 우리는 천막으로 돌아가서 내가 떠난다고 모두 앞에서 선언할 거야. 나중에 아무도 내가 몰래 도망쳤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가 말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나리가 속삭였다. 말하게 될 거야. 유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 있을 거니까. 우리 넷 모두가 어디 한번 우리를 막아보라고 해. 그들은 천막을 향해 다시 움직였다. 저녁 어스름 속의 기묘한 행렬이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신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친구들. 선영은 쪽지가 든 부케를 손에 쥔 채 앞장섰다. 심장은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결의뿐이었다. 그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음악은 여전히 연주되고 있었고 하객들은 여전히 즐기고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즉시 그들의 등장을 알아채고 돌아보았다. 테이블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봐, 신부가 돌아왔어. 무슨 일이지? 드레스가 찢어졌네. 울었나 봐. 마스카라가 번졌어. 태주는 주빈석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희끗한 귀밑머리에 차가운 눈빛을 한 당당한 남자였다. 나리를 보자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디 갔었어?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나 없이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애한테서 떨어져. 선영이 그와 딸 사이에 섰다. 태주는 놀라움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사부인, 젊은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시죠. 나리는 이제 제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선영은 많은 하객이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딸이고 나와 함께 여기서 나갈 거야? 음악이 멎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든 채 당황하여 멈춰섰다. 모든 테이블이 조용해졌고 하객들은 그들을 쳐다보았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는 오직 숨소리만 들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준이 나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과 유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바보들 좀 치워. 이 바보들은 자기 친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유미가 가슴에 팔짱을 꼈다. 너 같은 놈한테서. 나 같은 놈이라니. 태준은 비웃었지만 눈에는 사나운 불꽃이 일렁였다.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이건 내 결혼식이야. 여기에 수억을 썼다고.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없어. 선영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겁주고, 통제하고, 두려움 속에 가둬둘 수 있다고.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향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를 한 키 큰 남자였다. 어머니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성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강 회장은 복종에 익숙한 사람의 말투로 말했다. 태준아, 무슨 일이냐? 장모님이랑 신부 친구들이 쇼를 벌이고 있네요. 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선영은 그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리가 친구들 뒤에서 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다. 전부 사실이에요. 당신은 날 겁주고 통제하고 우리 엄마를 협박했어요. 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려던 거예요. 나리야, 얘야. 강 회장의 부인이 손을 뻗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그냥 피곤해서 긴장해서 그래? 이런 날에는 다 그런 법이란다. 이리 오렴. 내가 안정제 줄게.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나리가 뒷걸음질 쳤다. 두 분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 결혼을 강행하셨죠. 조용히 복종할 올바른 신부가 필요했으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강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나리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얘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내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은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사회적 지위, 인맥. 그걸 버리고 다시 가난뱅이로 푼돈이나 버는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세장보다는 가난이 나아요. 나리가 허리를 폈다. 부유하고 겁에 질려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자유로운 게 나아요. 하객들이 아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녹화하기 시작했다. 선영은 태준의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서커스는 그만둬. 그가 나리에게 달려들었지만 유미와 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놔, 나리. 당장 그만둬. 넌 내 아내고 여기 남을 거야. 난 당신 거 아니에요. 나리는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단 한 번도 당신 거였던 적 없어요? 난 물건도 소유물도 아니에요. 난 사람이고 떠날 거예요. 태주는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리에게 달려들었다. 선영은 그의 손이 딸을 향해 뻗어지는 것을 나리가 묘사했던 바로 그 고통을 주며 그녀를 올감했던 소나기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하객들 사이에서 선영이 결코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 예상치 못했던 남자가 나왔다. 전 남편이자 나리의 아버지 박진우였다. 그는 태준의 팔을 붙잡고 그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세게 쥐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었다. 두 번 다시는. 여보. 선영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혼 후 그들은 나리의 생일에나 겨우 볼 정도로 거의 교류가 없었다. 그는 새 가정을 꾸렸고 선영은 그가 자신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분수대에서 너희 얘기 들었어. 진우는 태준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근처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거든. 미안하다, 나리야.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저 녀석이 널 건드리는 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서야 가능할 거다. 다들 미쳤군. 강 회장이 소리쳤다. 경호원 어딨어?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하객들을 해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선영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싸움, 스캔들, 어쩌면 경찰까지 오게 될 것이다. 멈춰요. 그녀가 손을 들었다. 모두 멈추세요. 놀랍게도 모두가 멈췄다. 경호원들조차 멈춰섰다. 선영은 여전히 쪽지가 든 부케를 쥔 채 만들어진 원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 회장님이 그녀는 태준의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회장님은 거대한 그룹을 일구셨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시고 사업적 평판이 중요하시겠죠? 맞습니까?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지금 여기 200명의 하객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고요. 내일이면 인터넷에 전부 퍼질 겁니다. 회장님 아들이 어떻게 한 여자를 두려움 속에 가두고 협박하고 통제했는지, 그녀의 의사에 반해 결혼식을 강행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요. 이게 회장님 평판에 얼마나 큰 타격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강 회장의 부인이 창백해졌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서 계산이 오갔다. 아니면 선영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나리 아빠, 그리고 친구들이요. 싸움도 스캔들도 없이요. 회장님은 하객들에게 신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세요. 아름답고 조용하게 불필요한 소음 없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회장님은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추적도 없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담장 안에만 머물게 될 겁니다. 우릴 협박하는 건가? 강 회장이 속삭였다. 제 딸을 지키는 겁니다. 선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떤 방법으로든요. 빨리 결정하세요. 지체하는 매 순간마다 휴대폰을 든 사람이 한 명 더 늘고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겁니다. 강 회장은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20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그의 눈에서 어느 쪽이 사업에 덜 해가 될지 계산하는 것을 보았다. 태준아, 그가 아들에게 돌아섰다. 그 애를 보내줘. 아버지,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보내주라고 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망치질처럼 울렸다. 스캔들은 필요 없어.
유럽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앞둔 지금은 더더욱 여자애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순 없다. 태주는 배신당한 사람처럼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러고는 나리에게 시선을 돌렸고 선영은 그의 눈에서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증오를 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라고. 200명의 증인 앞에서 협박이라니. 진우가 비웃었다. 아주 어리석은 녀석이군. 선영은 나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들을 단단히 둘러쌌다. 진우는 태준의 길을 막으며 조금 앞에 섰다. 가자. 선영이 딸을 이끌고 출구로 향했다. 그들은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통과했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혹은 비난의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다. 선영은 속삭임을 들었다. 불쌍한 아가씨, 지게 무슨 망신이야? 세상에 강 회장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용감하네.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그들이 천막을 나왔을 때 나리가 비틀거렸다. 선영이 그녀를 붙잡자 딸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그녀에게 기댔다.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엄마, 너무 무서웠어. 못할 줄 알았어. 해냈어. 선영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넌 해냈어. 내 똑똑하고 용감한 딸. 유미, 수진, 아라가 차례로 나리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진우는 조금 떨어져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선영은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다. 도와줘서. 내 딸이잖아. 진우가 담배를 껐다. 내가 형편없는 남편이었을지는 몰라도 내 딸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만큼 나쁜 아빠는 아니야. 저택에서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분개하며, 누군가는 동정하며, 누군가는 그저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며 떠나고 있었다. 결혼식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렸다. 우리도 가야 해요. 수진이 말했다. 저들이 마음 바꾸기 전에요? 우리 집으로 가요. 유미가 제안했다. 우리 집 넓어요. 다 같이 잘 수 있어요. 아니,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나리에게는 집이 필요해. 그녀를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는 진짜 집이. 그들은 세 대의 차에 나눠 탔다. 진우가 선영과 나리를 태웠고 친구들이 뒤따랐다. 강 회장의 저택이 길모퉁이 뒤로 사라졌을 때 나리가 숨을 내쉬었다. 나 자유야. 자유야. 선영이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반복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을 거야. 그 끔찍했던 결혼식 이후 며칠은 마치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선영은 집안 사정을 핑계로 일주일 휴가를 냈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리는 어머니의 작은 투룸 아파트 소파에서 어릴 적부터 기억하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담요에서는 늘 집냄새, 안전함, 그리고 수학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친구와 다툰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시절의 냄새가 났다. 선영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박한 집밥이었다. 나리는 거의 먹지 않고 포크로 접시만 극적였지만 선영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때때로 나리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때로는 한 곳을 응시하며 몇 시간이고 침묵했고 또 때로는 그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일들을 조각조각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멍청하다고 했어. 나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디자인 작업은 유치원생 수준이고 진짜 전문가들은 날 비웃을 거라고. 내가 한 달 동안 작업한 프로젝트를 보여줬을 때 그는 5초 정도 쳐다보더니 말했어. 뭐 아마추어 치고는 나쁘지 않네. 그러고는 내가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어. 재벌의 아내가 푼돈이나 벌려고 그런 초라한 스튜디오에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영은 들으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딸의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꿈을 짓밟고 자신에게 복종시키려 했던 그 어린애 같은 놈에게. 처음엔 나도 기뻤어. 나리가 말을 이었다. 그가 날 걱정해서 내가 피곤하지 않길 바라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곧 깨달았지? 그는 그냥 집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후계자를 낳고 입을 다물고 있는 예쁜 인형이 필요했던 거야. 내일이 좋다고 계속 성장하고 싶다고 반박하려 하자 그가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 엄마, 정말 무서웠어. 정말로
마치 그가 당장이라도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았어. 그래도 넌 정말 대단했어. 선영이 딸을 더 꽉 안아주었다. 넌 쪽지를 썼어. 도움을 청했잖아. 그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썼어. 나리가 기쁨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거기까지 나를 따라오려고 했어? 신부가 그렇게 중요한 날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화장을 고쳐야 한다고. 이건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겨우 설득했어. 핸드백에서 찾은 종이 조각에 쪽지를 써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부케에 숨겼어. 제발 부케가 엄마한테 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부케는 정말로 그녀에게 갔다. 딸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선영은 그저 나리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처럼 어릴 적처럼 딸을 안고 흔들어 주었다. 단지 지금의 악몽은 현실이었고 깨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매일 찾아왔다. 유미는 케이크와 직장에서의 웃긴 이야기들을 가져와 나리를 웃기려 애썼다. 수지는 오래된 코미디 영화 DVD를 한 뭉치 가져와 셋이서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함께 봤다. 아라는 대학 시절 사진 앨범을 가져왔고 그들은 수업 후 피자 사 먹을 돈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케어프리 시절을 회상하며 앨범을 넘겼다. 기억나. 우리 제도학 시험 전날 도서관에서 밤새웠던 거. 유미가 책더미에 파묻혀 잠 못 자 붉어진 눈으로 앉아있는 4명의 사진을 가리켰다. 경비 아저씨가 3번이나 쫓아냈는데 우린 1층 창문으로 다시 들어갔잖아. 나 그때 새 청바지 찢어졌는데. 나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기억나? 엄마가 나중에 그거 꿰매주면서 칠칠치 못하다고 잔소리했잖아. 기억나지?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기뻤다. 그 청바지를 꿰매주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 청바지는 내가 너 자신이었던 너의 진짜 삶의 일부였으니까. 일주일 후 나리는 집 밖으로 나갈 결심을 했다. 그녀와 선영은 동네 모퉁이에 있는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파는 작은 카페에 갔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나리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그녀가 컵 안에 설탕을 저으며 말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 장을 공식적으로 닫아야 해. 이미 좋은 분을 알아봤어. 선영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윤지선 변호사님이야. 가사 사건 전문이래? 직장 친구가 추천해줬어. 불도저 같은 여자라서 항상 원하는 걸 얻어낸다고 하더라. 고마워. 엄마. 나리가 명함을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엄마는 날 위해 이렇게 많은 걸 해주시는데 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살아. 선영이 딸의 손을 덮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필요한 유일한 보답이야. 변호사와의 만남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윤지선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명확한 업무 처리 방식을 가진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나리가 통제, 협박, 심리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사례군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떠나온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관계는 항상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가족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결혼 생활이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도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나 그 가족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서만 하세요. 만약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요. 나리가 주먹을 쥐었다. 그 아버지, 힘 있는 사람들을 안다고 했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죠. 윤 변호사가 비웃었다. 저한테도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돈 많은 도련님들이 돈으로 사람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나리씨 약속하죠. 사무실을 나오며 나리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서류는 제출되었고 절차는 시작되었다. 곧 그녀는 사실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다음 단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나리는 예전에 일했던 스튜디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너무 많은 질문과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질 터였다. 그녀의 실패한 결혼식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져나갔다. 몇몇 하객이 결국 동영상을 올렸고 그것은 바이럴이 되었다. 댓글 반응은 갈렸다. 어떤 이들은 학대자로부터 도망친 여자를 지지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훌륭한 가문을 망신시켰고
단지 돈을 노렸다고 비난했다. 이런 거 읽지 마. 수지는 나리가 또다시 댓글을 확인하려 하자 핸드폰을 빼앗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글뿐이야. 이 나리가 눈물을 닦았다. 더 일찍 생각했어야 한다고. 내가 태준 씨를 이용하다가 버렸다고. 걔네가 뭐라고 쓰든 신경 쓰지 마. 유미가 옆에 앉았다. 그 사람들은 널 몰라. 내가 뭘 겪었는지 보지 못했잖아. 그들의 의견은 아무 가치도 없어. 하지만 그 댓글들은 여전히 나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SNS 접속을 끊고 핸드폰에서 앱을 삭제했다. 마치 고치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엄마의 아파트,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 윤 변호사가 추천해준 심리 상담사의 상담. 차분하고 친절한 눈을 가진 심리 상담사는 나리가 겪은 일을 정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 조종과 통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신에게는 두려움 없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학대적인 관계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떠나고, 거절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리 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폭력의 순환을 맨 처음에 끊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몇 년씩 살아가요. 전 그냥 무서웠어요. 나리는 상담실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영원히 갇히게 될 거라고 깨달았을 때요. 매일 눈치를 보고 잘못된 말을 할까, 잘못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하는 게 내 삶이 될 거라는 거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없었던 게 맞습니다. 상담사가 수첩에 무언가 적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을 구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이 이뤄낸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누리며 사세요. 결혼식 2달 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혼이 확정되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어떠한 청구도 없었다. 강 회장 일가는 저항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질질 끄는 법정 다툼보다는 조용한 이혼이 평판에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나리는 이혼 확인 서류를 받았고 그날 저녁 엄마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선영의 부엌에 앉아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시시한 농담에 웃었다. 나리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족쇄를 정말로 풀어낸 기분이었다. 이제 어쩔 거야? 유미가 케이크를 한 입 빼어 물며 물었다. 스튜디오로 돌아갈 거야? 아니, 나리가 고개를 저었다. 많이 생각해봤어.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혼자 일하면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프로젝트를 맡고 처음부터 모든 걸 쌓아 올릴 거야.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사무실, 장비, 광고. 작게 시작할 거야. 나리가 미소 지었다. 집에서 재택근무로. 포트폴리오도 있고 추천서를 써줄 고객도 몇 명 있어? 나머지는 시간과 노력의 문제지. 내가 도울게.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나한테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물론 수억은 아니지만 시작 자금으로는 충분할 거야. 엄마, 안 돼요. 나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 돈이잖아요. 엄마가 내 행복을 위해서 모은 돈이야. 선영이 말을 잘랐다.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따뜻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처럼 엄마를 껴안고 기댔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게요. 날 구해줘서, 믿어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서요. 언제나 선영이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넌 내 딸이니까. 다음 몇 달은 일에 몰두하며 지나갔다. 나리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SNS 페이지를 개설하고 첫 프로젝트들을 맡기 시작했다. 고객은 더디지만 꾸준히 늘었다. 누군가는 추천을 통해, 누군가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왔다. 나리는 즐겁게 일했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색상과 자재를 고르고 고객과 소통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선영은 할 수 있는 한 도왔다. 회계를 봐주고 재정 문제에 대해 조언해주고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저녁에는 부엌 식탁에 함께 앉았다. 나리는 새로운 스케치를 보여주었고 선영은 칭찬하고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마치 그 끔찍한 시련이 그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준 것 같았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 나리는 젊은 부부의 작은 아파트 디자인 의뢰를 받았다. 고객과의 미팅은 모두에게 편리한 중립지대인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나리는 조금 일찍 도착해 커피를 시키고 테이블에 작업 예시가 담긴 태블릿을 펼쳐놓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키 큰 남자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여자가 따라왔는데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인 것 같았다. 오늘 차가 엄청 막히네요. 괜찮아요. 나리가 미소 지었다. 저는 디자이너 박나리입니다. 이도윤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건축가고요. 이쪽은 제 동생 서연이에요. 이 아이 아파트를 꾸미는 겁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평면도, 요구사항, 예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윤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고 나리는 자신있게 대답하며 예시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설명했다. 미팅은 편안하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협업하기로 하고 헤어졌을 때 나리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도윤은 함께 일하기 쉽고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전문가였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자신의 비전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면 그들은 차분하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 나리는 종속된 존재나 장식품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느껴졌다. 몇 달간 함께 일한 후 도윤은 그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나리는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지만 동의했다. 혹시 그가? 이건 친구 이상의 무언가일까? 하지만 도윤은 단순하고 솔직했다. 그들은 일, 도시,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속을 파고들거나 그녀의 과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리는 긴장을 풀었다. 점차 그들의 만남은 정기적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더 자주, 커피, 산책, 영화 관람. 도윤은 차분하고 세심하고 유머 감각이 좋았다. 그는 압박하지도 서두르지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도윤이 물었다. 나리 씨,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말해요. 나리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결혼한 적 있어요? 그는 희미한 자국이 남은 그녀의 손가락, 예전에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를 보고 있었다. 아주 잠깐요. 나리가 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 정도? 결혼식이 잘 안 풀렸어요. 그렇군요. 도윤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요. 그녀가 인정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요. 좋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냥 이것만 알아둬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게 나리 씨를 깎아내리진 않아요. 당신은 멋지고 재능 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나리의 심장이 감사함과 따뜻함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곁에 앉아 그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혼 1년 후 나리는 도심의 오래된 건물에 2개의 방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개업식에는 엄마, 친구들, 새 아내와 함께 온 아빠, 그리고 몇몇 고객들이 찾아왔다. 도윤은 커다란 꽃다발과 샴페인 한 병을 가져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가 잔을 들었다. 꿈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은 물러가기를, 자유를 위하여 나리가 그의 잔에 잔을 부딪히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자유를 찾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위하여. 선영은 한쪽에 서서 딸을 지켜보았다. 나리는 웃고 하객들과 대화하고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뺨은 상기되었으며 움직임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호화로운 저택에 겁에 질린 신부가 아닌 생기 넘치고 진실하고 행복한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유미가 선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그때 나리를 구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난 그의 엄마인걸. 선영이 미소 지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구하지 않겠어? 모든 엄마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많은 엄마들은 돈, 지위, 안락함을 선택했을 거예요. 차마, 익숙해질 거야.
대신 평생 보장되잖아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어머님은 딸의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정말 값진 일이에요. 저녁, 하객들이 돌아가고 나리와 선영은 새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다. 창턱에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플라스틱 컵에 남은 샴페인을 마셨다. 엄마, 나리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할 말이 있어요. 만약 그 쪽지가 없었다면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를 모으지 못하고 날 거기서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면 난 지금쯤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선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 들어보세요. 나리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는 정말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예요. 선영은 딸을 안았다. 그들은 도시가 밤속으로 잠겨들 때까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리가 물었다. 엄마는 어때요? 항상 저만 걱정하시고 엄마 자신은 잊고 계시잖아요. 엄마도 살고 기뻐해야죠. 난 기뻐. 선영이 미소 지었다. 내가 행복한 걸 볼 때 그게 바로 내 기쁨이야. 하지만 엄마는 엄마만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나리가 주장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보는 건 어때요? 엄마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친절하잖아요. 어떤 남자라도 행복할 텐데. 두고 봐야지. 선영은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꿈틀거렸다. 어쩌면 정말 그럴 때가 된 건지도. 그녀는 이제 겨우 47이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리와 도윤이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그가 선영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딸에 대한 진심과 존중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을 때, 삶이 안정되고 평온해졌을 때, 선영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 끔찍했던 결혼식, 부케 속의 쪽지, 그 도망,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들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의 시작. 어느 날 저녁, 나리가 엄마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들은 예전처럼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 나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진지하게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그 쪽지 기억나요? 제가 부케에 숨겼던 거요. 물론 기억하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릴 적 그림이랑 첫 사진들이랑 같이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어. 왜요? 나리가 놀랐다. 그건 끔찍했던 시간의 기억이잖아요. 아니,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해냈다는 것, 도움을 청했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야. 그 쪽지는 내 약함이 아니라 너의 강함의 상징이야. 나리는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있잖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전 그때 함정에 빠져 있었지만 빠져나올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고요. 우리 둘 다 대단했어요. 둘 다 대단했지. 선영이 딸의 찻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동의했다. 또 1년이 지나 도윤은 나리에게 청혼했다. 화려함 없이 그들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던 공원의 바로 그 벤치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보석이 박힌 소박한 반지가 있었다. 난 재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저택이나 요트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지지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도 당신은 언제나 자유로울 거라고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나리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강 회장의 저택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두려움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내의 그녀가 속삭였다. 수천 번이라도. 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장 가까운 30명의 사람들만 초대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움이나 과시 없이 진행되었다. 나리는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었고 도윤은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은 웃고 춤추고 하객들과 어울렸다. 그리고 부케를 던질 시간이 되었을 때 나리는 돌아서서 그것을 선영에게 직접 건넸다. 엄마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엄마만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행복은 반드시 엄마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선영은 부케를 받아 가슴에 안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받는 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돈이나 호화로움, 보여주기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다는 것을 아는 것. 고맙다. 딸아, 선영이 나리를 안았다. 모든 게 내가 존재해서, 내가 강해서, 나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줘서 엄마가 절 가르쳐주셨어요. 나리가 엄마에게 기댔다. 사랑은 새 장이 아니라 날개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진정한 보살핌은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거려. 하객들이 박수치고 눈물을 닦는 동안 그들은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선영은 인생이 얼마나 기묘하게 짜여 있는지, 가장 끔찍한 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지, 부케 속의 쪽지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결혼식에 대해 운명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자유롭고 정직하고 행복한 진짜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